72쪽에 나와 있는 2012년도 2회 기출문제, 2012년 6월 16일 날 시행했던 정기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멀티미디어라는 거는 뭡니까?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화 됐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동시 방향으로 움직이는 쌍방향성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멀티미디어는 여러 개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형성이라는 말은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선형성이에요. 순서대로. 그런데 멀티미디어는 비선형성입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앞에 듣다가 중간을 클릭하면 중간부터 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날로그 오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는 앞에 듣다가 뒤로 돌리려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디지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선형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윈도우 7의 제어판에 관한 기능이다 그랬는데, 윈도우 7에는 범주라고 되어 있고요. 범주. 윈도우 XP에서는 종류별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죠. 우리가 이제 제어판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범주. 이게 윈도우 XP에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문제지는 윈도우 XP 문제지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종류별 보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와 있죠. 자, 모양 및 개인 설정, 모양 및 개인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과거 버전은 모양 및 테마라고 되어 있는 거 맞는 말이고요. 또 사용자 계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사운드, 하드웨어 및 소리에 관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및 보안에 관한 것들은 네트워크와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 윈도우 방화벽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책에 보면 시스템 및 보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능 및 유지 관리나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문제는 틀렸다라는 거죠. 이거는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은요, 시스템 보안하고 상관없고요. 어디에 연결된 거냐면 인터넷에 연결된 거예요. 인터넷. 네트워크 및 인터넷과 연관된 거지, 뭐 성능 및 유지 관리라든지 시스템 및 보안, 우리 책에 있는 보기대로 시스템 및 보안에 관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해설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인터넷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www.naver.com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는 도메인을 쓰는 것이 아니라 IP를 써야 돼요. IP. 그러니까 뭐 210.102.0. 뭐뭐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는 IP를 외우기가 어려워요. 도메인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홈페이지도 host.new21.net라고 치면 제가 사용하는 서버가 IP가 어떻게 되는지를 서비스해주는, 찾아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DNS라 그래요. DNS.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답은 DNS 서버, 두 번째가 맞는 말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해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4번 휴지통에 관한 문제인데, 휴지통을 비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휴지통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휴지통이 있는데 비웠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청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그 삭제된 건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이제는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자, 고정 IP 주소를 설정하여 고정 IP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프로토콜에 가서 등록 정보 창에서 설정해야 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 됐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화면 밑에 보시면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이렇게
그럼 여기 로컬 영역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컬 영역 연결해 보시면은 속성값이 있어요. 속성값. 이 속성값에 들어가서 IPv4라고 하는 거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IP라는 걸 지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IP. 그래서 IP를 지정을 해야 되고, 예. 근데 우리 자동 IP는 가정에선 자동 IP를 쓰고요. 단체는 고정 IP를 쓰는데 이 고정 IP를 쓸 때는 IP 어드레스라는 게 있고요. 서브넷 마스크라는 말이 나오고 기본 게이트웨이라든지 D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홈페이지 주소라는 말은 안 나오죠. 예, 그것이 틀린 거다. 홈페이지 주소는 안 나온다. 윈도우 7에서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제거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뭐 하면 되죠? 선택하고, 예, 걔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제거 버튼 눌러도 되고 오른쪽 눌러서 제거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제거해도 되고. 답은보다 첫 번째가 되겠네요. 예, 첫 번째. 7번 운영체제 구성에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체제라는 말은 뭐냐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OS라고 하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러는데 우리말로는 운영체제 그러죠. 운영체제 안에는 예, 제어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처리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예,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등등등등 들어있는데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작업 관리 프로그램, 감시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책에도 거기 잘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문서 편집 프로그램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문서 편집 프로그램은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제가 마우스로 뭐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움직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뭐가 움직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또 방화벽에 의해서 또 커버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작업을 관리하고 프린터로 인쇄 명령으로 프린터가 작동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어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글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처리 프로그램이에요. 예. 7번은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예, 편집 프로그램은 제어가 아니라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닌 거네. 예, 네 번째가 답이다. 예. 예,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윈도우 7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인터넷 서버까지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명령어가 있는데 참 어렵네요. 이런 거는. 왜냐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봤어요. 자, 텔넷은 뭐냐면요. 텔넷은 원격 접속이에요. 원격 접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접속하잖아요. 그럼 네이버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네이버는 내게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쓰잖아요. 전자우편 쓰고 이렇게. 그런 걸 텔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RT는 뭐냐면 트레이스 RT가 바로 답이죠. IP 컨피그는요.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IP 값을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IP, 뭐 서브넷 마스크 이런 거를 쓸 때 쓰는 거고 과거에는 윈도우 98 같은 경우에는요. win IP config라 그래서 두 번째 보기 있지 않습니까? win IP CFG 이게 윈도우 IP config의 줄임말인데 윈도우 98까지는 요 명령을 썼었어요. 그다음 윈도우 XP로 들어오면서 윈도우 XP하고 윈도우 7 이런 경우에는 IP config라는 명령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 3번밖에 없겠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자,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명령 프롬프트. 지금 여기다가 trace rt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trace rt라고 치면은 여기 주소를 호스트 이름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라고 써야 되죠, 지금요. 여기다 trace rt라고 쓰고 www. 네이버.com 써볼까요? 네이버.com이요. 125.209.222.141이래요. 제가 썼더니 제가 네이버까지 접속하는 경로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192.168.0.2를 거쳐서 210.102.0.2를 거쳐서 172.16.116.145를 거쳐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지금 네이버까지 가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저기 부산 해운대역을 가려 그래요. 해운대역을. 근데 어떻게 가냐면 고속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여기에서 마포에서 터미널까지는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서울 터미널에 갈지 아니면 강남 터미널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죠. 고속버스를 타고. 그럼 중간에 내려서 또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를 환승해서 거쳐가느냐 묻는 거예요. 예, 그게 trace rt라는 명령입니다. 예. 네트워크 연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이다. 프로토콜은 뭐냐면요, 통신 규약이에요. 프로토콜이라는 뜻이. 그러면 우리는 네트워크, 인터넷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터넷을 하기 위한 통신상의 규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IP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규칙과 약속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어차피 통신이라는 거는 두 개가 하는 거죠. 나와 너랑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통신할 건지 이런 것 필요하고요. 흐름 제어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프로토콜 전환이 필요한 다른 네트워크 연결하기 위해서는 브릿지가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책에. 예. 브릿지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네트워크 연결할 때는 게이트웨이를 가는 거예요.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이 9번 문제는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여기다가 게이트웨이다. 뭐가?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할 때.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할 때. 예.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10번. 범죄 행위. 다른 사람의 신용 정보를 유출시켰어요. 개인 정보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음란물을 요청했습니다. 다 걸리는 거죠, 법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것도 안 돼요.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제가 엑셀이 없으니까 선생님 홈페이지에다 엑셀을 좀 올려놔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프리웨어는 뭐예요? 공짜죠. 우리가 알약 이런 거 설치해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프리웨어는 무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프리웨어도 안 되죠. 예, 상용 소프트웨어는 안 돼요. 그거는 돈 주고 사서 쓰는 프로그램이고, 프리웨어는 무료니까 뭐 무료 업체에서 다 무료로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이 없죠. 무료는. 그럼 여기서 답은 네 번째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정당한 거죠. 옳지 않은 거죠. 아, 이건 정답. 범죄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범죄 행위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웹사이트 주소를 보관한대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인터넷을 제가 실행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여기 보니까는 뭐 백지연 아나운서인가? 백지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제가 뭐를 클릭해봤어요. 이 사람이 드라마에 나왔나봐요. 되게 재밌는, 그래. 이렇게 드라마에도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어디 어디 다녔나 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 번 페이지 목록이라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음에 가면 어디를 연결기고 어디 백지연도 찾아보고 백지연 연기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봤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리라 그래요. 히스토리. 즐겨찾기하고는 달라요. 즐겨찾기는 내가 어디 어디 다녔는 거를 다음에 또 기억시켜가지고 다시 가보려고 쓰는 게 책갈피, 북마크라고 하는 즐겨찾기고, 여러 번 페이지 목록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어디 다녔는지를 기본적으로 20일간 기억해요. 20일간. 최대 999일까지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컴퓨터에 사용하는 자료의 표현 단위가 있는데 제일 작은 게 비트죠. 비트예요. 자, 비트가 모여서 뭐가 되죠? 어서 오세요. 비트 다음에 바이트인데 비트가 모여서 8개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니블이라고 있죠. 니블은 4비트 4비트. 비트는 0이냐 1이냐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바이트는 8개 비트를 말하는 건데 8개씩 기록을 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4개씩 쪼개서 표현하거든요. 이진수 4개를 모아서 한 글자 16진수로 만들어서 컴퓨터는 다 표현해요. 8개를 통째로 표현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4개씩 잘라서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은 비트는 안 나왔으니까 바이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가 모이면 워드가 되고, 워드가 모이면 항목, 필드가 되고, 그 다음에 레코드가 되겠죠. 레코드는 뭡니까? 한 사람에 관한 신상기록.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려면 아이디가 뭐냐, 패스워드가 뭐냐, 주소가 뭐냐, 이름이 뭐냐, 연락처가 뭐냐 묻지 않습니까? 예, 그 항목 하나하나를 우리는 필드라고 부르고, 그걸 통째로 묶어놓은 걸 레코드라고 부른다. 답은 첫 번째가 되겠죠. 73페이지 13번 문제 파티션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션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러면 C 드라이브하고 D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두 개인지 논리적으로 두 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두 개를 사서 꽂은 거냐, 아니면 하나를 샀는데 걔를 두 개로 나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을 한 채 사가지고 방을 두 개, 세 개로 나눠서 쓰는 건지, 아니면 집을 두 채 사서 쓰는 건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관리라고 뜨거든요. 관리에 가서 보시면은요, 잠깐 보세요. 관리라는 메뉴가 뜨는데, 관리에 가면 이제 컴퓨터 디스크 관리라는 게 있고 장치 관리라는 게 있고 그래요. 자, 여기 장치 관리가 있고 디스크 관리가 있는데, 디스크 관리를 제가 클릭했더니 여기 한번 보세요. 과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여기 보세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지금 하나죠. 하나. 여기 하나에 지금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제 거는 뭐예요? USB 메모리 하나죠. 근데 하드디스크는요, 지금 두 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죠. 이걸 우리는 논리적인 파티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티션은 칸막이를 파티션이라 그래요. 칸막이를. 그럼 우리도 보세요. 우리 건물이 3층인데 3층이 방 하나가 아니죠. 강의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파티션이 몇 개예요? 막 10개 되겠죠. 여기. 그런데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눴어요. 우리도 두 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파티션을 나눈 후에는 반드시 포맷이란 작업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서 500기가짜리를 하나 쓰고 있는데 얘를 300기가, 200기가로 나누고 싶어. 그럼 파티션을 통해서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고 나면 포맷을 해야 되죠. 그러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어떻게 될까요?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다 지워져요. 포맷을 하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의 파티션에는
하나의 운영체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 드라이브에 윈도우 7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D 드라이브에다가 윈도우 8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 7로 갈까 윈도우 8로 갈까 두 가지 메뉴가 떠요. 그럼 난 7로 가고 싶다 그럼 7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윈도우 7이 뜨는 거고, 윈도우 8로 가겠다 해서 엔터를 치면 윈도우 8로 뜨겠죠. 아, 그거 우리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컴퓨터에는 파티션이 하나만 돼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3개가 있으면 윈도우 운영체제를 3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운영체제만 설치하는 건 아니, 동일한 운영체제를 뭐하러 설치해요? 근데 동일한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도 있죠. 하나는 내가 사용하는 윈도우 7이고 또 하나의 드라이브에는 윈도우 7을 설치해 놓고 기본적인 거 하나, 기본적인 거. 그래서 뭐 교환을 제작한다든지 할 때는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상태에서 또 교환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XP, 리눅스, 우분투라는 리눅스 4가지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쓰고 있어요. 제 컴퓨터는. 컴퓨터를 켜면 7로 갈까, 8로 갈까, XP로 갈까, 그 다음에 우분투로 갈까, 이렇게 4가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선택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파티션은 하나의 파일 시스템만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C 드라이브에다가 윈도우 7하고 윈도우 8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는, 연속적인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는, 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라는 얘기. 뭐예요? 세 번째요. 동일한 운영체제만 이랬네요. 그렇죠. 14번은, 74페이지로 넘어가서 14번은, 아날로그 컴퓨터의 이제 특성에 관한 걸 설명드리는데, 아날로그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구성회로는 증폭회로다 하는 거. 증폭회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증폭회로요. 그 아래 표가 나와 있네요. 우리 교재에. 이 표에서요.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릴게요. 디지털 컴퓨터 쭉 내려가시면은 연산 형식의 산술 및 논리 연산을 한다 그랬고요. 아날로그는 미적분 연산한다고 써 있죠.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에 비교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연산 형식에 관한 거, 연산 형식. 산술 및 논리 연산과 미적분 연산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성 회로가 논리 회로냐, 증폭 회로냐 하는 거. 그 두 가지만 일단은 기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는. 윈도우 7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기록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걸 레지스트리라 그래요.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를 잘못 건들면 사람으로 말하면 신경구조야. 신경구조. 신경구조 잘못 건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바보 되잖아요. 막. 예. 레지스트리는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면 어느 메뉴판에도 없어요. 레지스트리 고치는 기능은요. 아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게 힘이잖아요. 근데 레지스트리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컴퓨터 엉망이 돼요. 예. 자,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고 메시지가 나왔네요. 우리 집이 살림을 들여놓으려고 봤더니 집이 비좁대. 침대를 놓으려고 했더니 침대 놓을 공간이 없다라는 거 비좁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안의 공간을 넓힐까 하는 거죠. 필요 없는 걸 버려야죠. 필요 없는 거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임시 파일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쓸데없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유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네 번째는 뭐냐면요. 파티션을 제거하면 안 되죠. 파티션은요. 디스크 검사를 수행해서 파티션을 제거하는 거는 없어요. 파티션은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럼 파티션을 제거하면 그 안에 있는 자료도 다 지워져요. 파티션을 제거하면 포맷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꽝 되는 거죠.
빵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다 나와요. 저장 공간,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공간이 어느 정도가 있는데 그 공간에 뭐가 많이 찬 거죠.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저장해 놨다든지 또 동영상을 촬영해서 많이 보관했다든지 아니면 앱을 설치해 가지고 앱에서 뭐를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 안에는 그런 제거하는 기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좀 어때요? 그러면 앱을 깔아야 돼요. 앱을. 그런 거를 관리하는 앱이 있거든요. 부족하다고 나오던데. 예. 앱을 알려주고. 그치. 자, 제가 하나 여기 메모해 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이 앱을 까세요. 클린 마스터라고 있어요. 클린 마스터. 예, 요게 이제 빗자루 그림처럼 생겨 있어요. 예.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빗자루처럼 그림이 있죠? 여기 빗자루. 클린 마스터. 이 클린 마스터라는 빗자루 그림이 있는데 방비처럼 생긴 거예요. 얘를 설치를 하면 이렇게 빗자루 같은 게 이제 작동이 되면서 이 안에 불필요한 공간들을 정리해줘요, 얘가. 예. 클린 마스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있어요? 없죠? 예, 기본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설치하셔야 된다고. 침은 거기다 침은 들어가고 그게 마스터 쓰는. 자, 그 다음 17번. 음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명이다 라고 했어요. 자, PCX는 그림이고요. JPG는 그림이고요. DOC는 MS 워드 문서고요. 다큐. 예. 웨이브는 이제 소리죠, 소리. 음성이죠, 음성. 17번에 3번이 맞다 하는 거.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네요. 컴퓨터가 부팅이 안 돼요. 그러면 첫째, 롬 바이오스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본체 안에 회로가 있는데 이 롬 바이오스가 먼저 작동을 해서 컴퓨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얘 문제가 생겼으니까 부팅으로 넘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취를 해갖고 수술했는데 마취가 안 깨. 그러면 그냥 죽은 것처럼 사는 거죠. 그렇죠? 예, 마취가 깨어나요.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안 켜지죠.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편화는 뭐예요? 단편화.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보관됐다라는 뜻이에요. 간편화? 예, 단편화. 간편화. 예. 그러니까 조각이 발생했다. 우리말로는 조각 발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윈도우에는 조각 모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각 모음. 그 조각 모음을 하면 단편화가 해결이 돼요. 영어로는 단편화를 프라그멘테이션이라 그래요. 예, 단편화가 발생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 데이터가 흩어져서 저장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실은 메모리도 그러는데 메모리도 단편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윈도우 상에서는 메모리 관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가 직접 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하드디스크에다가 자료를 저장을 하고 필요 없는 건 삭제를 하고 복사해서 잘라내기 뭐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지는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저장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느려진다 이거죠. 느려진다. 그럼 느려지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자 이거죠. 모으자. 이걸 우리는 조각 모음 실행을 하면 이게 처리가 되고요. 예, 이렇게 단편화라는 말은 영어로는 프라그멘테이션이라고 불러요. 프라그멘테이션. 그리고 조각 모음을 실행한다 그러면 이거는 디프라그멘테이션이라 그래요. 디프라그멘테이션. 조각 모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리 윈도우에. 그 본래 이름이 디프라그멘테이션이에요. 영어로는. 근데 우리말로는 조각 모음이라고 부르는 거지. 단편화 제거 이러면 되는데
굳이 우리말로 조각 모음이라고 한 거예요. 단편화가 발생했다. 이런 거죠. 예. 상관이 없다 이거죠. 네?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숟가락 수저통 안에 같이 보관되어 있어야 편한데 숟가락은 안방에 있고 젓가락은 건너방에 있고 국자는 저기 거실에 가 있고 그러면 정신없잖아요. 한 대 모아놔야 사용하기가 편할 거 아닙니까? 찾으러 다니는데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게 단편화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곳으로 모아주면 빨리 움직이겠죠. 예, 그걸 우린 조각 모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파일이 복사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동식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하드 디스크로 끌어놨어요. 다른 디스크죠? 다른 디스크에서 가져오면 무조건 복사예요. 다른 드라이브로 끌어다 놓으면은 이동식 디스크에 있는 거를 하드로 가져왔으니까 다른 드라이브로 가져온 거잖아요. 1번하고 3번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복사가 되고요. 같은 드라이브로 가져오면 이동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끌고 오면 복사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끌고 오면 이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도 도형을 그릴 때 도형을 그려놓고 나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어디가 돼요? 이동이 되잖아. 이쪽에 있는 걸 블럭 잡아서 끌고 가면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뭐가 돼요? 그때 복사가 돼요. 똑같은 게. 컨트롤 C 같은 거. 예. 아, 컨트롤 C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또 그림을 가져오거나 도형을 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이 도형을 똑같이 하나 더 그리고 싶을 때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끌고 가면은 똑같이 하나 복사가 된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움직이는 거는 다 복사 명령이에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무조건 이동 명령이고요. 그리고 같은 곳에서 끌고 가면 이동이 되는 거고 다른 곳에 있는 걸 끌고 오면은 복사가 되는 거고 다른 곳에 있는 걸 끌고 오면 두 번째가 이동인데 복사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20번 등록정보창 우리 책에서는 개인 설정이라고 하는데 개인 설정 창이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어디냐면 이겁니다. 바탕화면 오른쪽 누르면 개인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바탕화면에 가서 개인 설정 이게 과거에는요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과거 윈도우 XP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른쪽 눌러서 개인정보를 가면은 말 그대로 여기에 배경 그림 바꾸잖아요. 이렇게 뭐 조형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캐릭터로 바꿀 수도 있고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이제 우리가 만만한 게 뭐냐 그냥 윈도우 7 보통 화면으로 놔라 이거죠. 이렇게 놔라. 그 다음에 소리 컴퓨터가 이제 켜지면 짠짜라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바꾼다든지 뭐 오류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소리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를 집어넣을 때 쓰는 거고요. 근데 화면 보호기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요. 화면 보호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관한 메뉴 설명해요. 바탕화면에 배경 그림 변경할 수 있어요? 아까 변경했지 않습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의 종류와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거는 없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직접 하는 거지. 화면에 있는 아이콘이 좀 개인 설정. 이거는 어디 바탕이 안 쓰지. 그냥 안 쓰잖아. 이거 안 쓰니까. 자 보세요. 화면의 해상도나 색품질을 변경할 수 있느냐? 색품질은 뭐예요? 이거죠. 자 보세요. 개인 설정에 가면은 디스플레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 여기서도 뭘 바꿀 수가 있고 해상도 조정하는 기능이 있죠?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글자 모양, 화면에 표시된 글자의 모양 크기, 아까 크기 여기 했잖아요. 크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두 번째 보기가 뭐예요? 아이콘의 종류와 정렬 순서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에 요거 아이콘을 바꾸고 싶대.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여기 속성에 들어가면
요거 말고 요거 아이콘을 한번 가볼까요? 요거 아이콘에 가서 속성을 가보면 여기서 아이콘을 변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아이콘이 바뀌었죠 지금요. 여기서 이걸 누르면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콘의 정렬 순서는 어떻게 돼요?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정렬 기준에 가서 이름 순서 들어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설정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두 번째다 이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걸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바탕화면에 아이콘 바꾸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해상도 바꾸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뭐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모르고 와서 공부한 거 아니냐 이거죠. 모르고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윈도우 기능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패턴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이런 요약 정리만 해놓으면 시험 볼 때 편하겠지만 윈도우 사용법도 잘 모르시는 입장에서 엑셀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입장에서 여기 와서 처음부터 새롭게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때 우리 요약집에 보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명령들이 키가 있었잖아요. F1번은 도움말, F2번은 이름 바꾸기, 뭐 F5번은 새로 고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플러스 뭐 알파벳 E를 누르면 이렇게 컴퓨터 창이 뜨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대비해서 반짝 외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반짝 외우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평상시에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커말이 어려운 건데 어려워서 어려운 거에는 내가 몰라서 어려운 거지. 내가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거 있어요. 커말의 1급은요. 진짜 어려워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어려워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컴퓨터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커말의 1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커말의 2급은 그냥 거저먹기인데 1급은 너무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레벨이 높은 자격증이니까 원래 어려운 거고 커말의 2급은 그리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를 좀 더 많이 하셔야만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써 있네요. 카운트 개수를 세라고 하는데 if 조건이 붙어 있고요. s가 돼 있네요. s. 그러니까 조건이 2개 이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볼게요. B2부터 B11번까지 이 중에서 B2가 뭐예요? 교육팀이네. 교육팀이죠. B2니까. 그 다음에 C2부터 CC 11번째까지 중에 C2 그러니까 뭐예요? 교육팀이면서 과장인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지. 자, 교육팀이면서 부장 아니고 교육팀이면서 사원 아니고 교육팀이면서 과장. 여기 또 하나 있네. 밑에 또 하나 있죠. 교육팀이면서 대리. 2명밖에 없네 뭐. 그러니까 둘이 나와야 답이죠. 자,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렇게. 그래서 교육팀이면서 과장인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럼 밑에 또 한 명 있어서 세어서 보는 거죠. 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경우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 조건에 맞는 이거 수식에 맞는 거를 내가 눈으로 직접 체크해 가지고 개수를 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교육팀 과장인 사람이 몇 명이냐? 이라는 문제죠. 그걸 만약에 우리가 실기시험에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카운트 if s 해갖고 쓸 줄 알아야죠. 이렇게. 예. 자, 매크로 기록. 매크로는 우리가 엑셀을 실행해서 매크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매크로를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라는 건데 세 군데가 있었어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통합 문서에다 저장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통합 문서에다 저장할 거냐, 아니면 매크로만 통합하고 있는 개인용 통합 문서에다 저장할 거냐.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작업 통합 문서는 뭐예요?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자, 함수식 볼게요. 라지는 뭡니까? 큰 거죠? 큰 건데 몇 번째로 큰 거를 따지는 거죠. 가장 큰 값을 찾는 건 맥시멈이잖아요. 맥스. 가장 작은 걸 찾는 건 뭐 미니멈이죠. 스몰은 몇 번째로 작으냐를 찾는 거고. 카운트 A는 뭐예요? 공백만 아니면 무조건 세는 거죠. 공백만 아니면. 카운트 if는 뭐예요? 조건을 세는 거예요. 조건. 조건에 맞는 숫자든 글자든 세는 거예요. 숫자만 세는 거는 카운트죠. 그렇죠? 세 번째가 답이다. 24번 다음 중 셀의 값이나 그래픽 개체의 다른 파일 또는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거. 이거 하이퍼링크지.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죠.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 하이퍼링크.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시나리오 요약에 관한 건데 현재 시나리오가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현재 값이라는 거는 기존에 지금 1250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625만 원이 됐다는 얘기고 근데 판매량을 1100으로 줄이거나 판매량을 1400으로 증가가 되면은 각각의 550만 원, 700만 원으로 변경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시나리오는 판매량 감소와 판매량 증가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앞에 있는 현재 값은 기본 값이니까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기는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B의 두 번째 셀이 변경되면 B의 두 번째 셀이 변경이 되면은 D의 두 번째 셀의 값이 나오는 거죠. B의 두 번째가 판매량이고 D의 두 번째가 무슨 결과값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D의 두 번째는 당연히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D의 두 번째에는 계산식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B의 두 번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식이 D의 두 번째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D의 두 번째 수식을 열어보면은 B의 두 번째를 더했든지 곱했든지 뭐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맞는 말이고요. 자, B의 두 번째 외에 몇 개까지 셀을 더 만들 수 있느냐 하는데 32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2개까지. 이런 문제는 조금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몇 개까지 하는 건데 의외로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시나리오가 개수가 몇 개인지는 세보면 되는데 변경되는 시나리오 안에서 몇 개까지 추가가 가능하냐라는 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32개까지 추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6번 문제. 아래 시트에서 과장인 사람들의 급여 총액의 합을 구하려고 한대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과장인 사람들이 여기 1명, 2명, 3명, 4명 있는데 그 과장들의 뭐를 지금 급여 총액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dsum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죠. 자, dsum은 무조건 A 세 번째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급여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급여 총액은 5번째 거잖아요. 그래서 5를 쓴 거죠. 5. 아니면 2의 3이라고 써도 돼요. 2의 3이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럼 조건은 뭡니까? 직책이 과장이죠. 직책이 과장인 사람들의 급여 총액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건은 뭡니까? B 세 번째부터 여기 있네. 여기 밑에 여기 있네. 여기 B 세 번째부터 B의 네 번째인데 그게 왼쪽에 밑에도 있네. 급여 총액에 여기. 그러니까 C의 13번째, 14번째. C 13번째부터 C 14번째까지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D의 13번째까지 했으니까 직책이 급여 총액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런 조건은 없죠. 조건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답이다. 근데 요거 5라는 숫자 대신에 뭐를 써도 된다? 2의 3이라고 써도 된다. 2의 3이라고 써도 된다. 요거 5래. 5가 뭐예요? 사원 번호가 첫 번째고
수당은 네 번째고 급여 총액이 다섯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5를 쓴 건데 5 대신에 2의 세 번째라고 직접 쓰셔도 된다. 아, 이에 요거를 이 콜론하고서 쓰시죠. 아니 2, 3 2, 3 그냥 예, 2의 세 번째 셀. 그러니까 두 번째 보기가 2의 세 번째 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맞아요. 5라고 써도 되고 2의 3이라고 써도 돼요. 예, 이 조건이 잘못된 거지. 두 번째는 27번 차트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차트에 어떤 게 나왔나 볼까요? 지금 수당 지급 현황도라는 게 나왔는데 네. 지금 막대 그래프가 근속 연수하고 경력 연수가 근속 연수나 경력 연수는 뭐 20년, 30년, 50년 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당은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연도를 표현하고 기간을 표현하고 오른쪽에는 금액을 표현하는 이중축을 만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왼쪽 축을 보여주고 꺾은 선 그래프는 오른쪽 축을 보라 그래서 혼합형이 나왔네. 혼합형이. 그래서 이거는 이중축 혼합형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막대 그래프가 서로 딱 붙어 있죠. 빨간 거와 파란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겹치기가 0이죠. 그 다음에 레이블은 뭐예요? 레이블. 장기용이라는 사람이 근속 연수가 몇 년인지 경력 연수가 몇 년인지 또는 수당이 얼마인지가 값이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레이블은 표시되어 있지 않죠. 라벨이 어디 있어? 레이블 여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름이고 왼쪽에는 경력이고 연수고 오른쪽에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 값이 없네. 축 제목이 여기에 값축에도 제목이 없고 밑에는 항목축에도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 제목은 없는 거예요. 맞는 거죠. 답은 세 번째입니다. 레이블이라는 건 뭐예요? 레이블. 차트에 얼마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C와 D가 숨어 있네요. C와 D가 숨어 있으면 A 다음에 B 다음에 C와 D가 없으니까 A, B, E로 나오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건데 C와 D를 포함하는 게 뭐예요? B하고 E죠. B에서 E죠. 자, 보세요. 엑셀을 제가 실행해 볼 텐데요. 지금 C하고 D가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C하고 D가 얘들이 두 개가 숨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B하고 E 사이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블럭을 잡아서 여기 B하고 E를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여기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취소를 누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애들이니까 슉 하고 나오겠지. 근데 B에는 숨기기 취소가 있어요? E에는 숨기기 취소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B하고 E 안에다 집어넣고 숨기기 취소를 하면 샥 나온단 말이야. 예. 그 얘기를 여기 하네. B부터 E까지를 블럭을 잡고 숨기기 취소한다. 2번이죠. 네 번째. B에서 2까지. B에서 E까지 보기 탭에 있는 창에 가서 숨기기가 아니라 오른쪽. 창 숨기기 취소는 뭐예요? 창은 내가 보고 있는 워크시트나 파일 자체가 숨어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칸만 숨긴 거를 빼는 거잖아요. 네 번째가 답이다. 범례. 범례는 이걸 범례라 그래요. 요거. 이런 걸 범례라 그래요. 예. 범례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차트에 범례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래요. 맞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범례를 제가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얘를 블럭 잡아서 위로 쭉 끌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얘는 없어지고. 그러면 문제는 차트가 이렇게 생겨요. 차트가 밑으로 내려가야 좋은데 안 내려간다 얘가. 그래서 범례에 가서 위로 올려라 명령을 줘야 위가 올라가면서 차트가 내려온다고 알아서.
여기 지금 마우스로 범례를 끌고 가면 뭐냐면 자동으로 조정되지가 않아요. 내가 범례에다가 오른쪽으로 가라, 위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명령을 주면 알아서 가고 알아서 자동으로 조정이 돼요, 위치가. 근데 자동으로 조정된 마우스로 수작업으로 끌고 갔잖아요, 수동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네 번째가 틀린 거다. 자, 그 다음 매크로. 매크로에 관한 거는, 자, 매크로의 이름을 합계 구하기라고 만들어 놓고 컨트롤 S라고 썼어요. 그러면 컨트롤 S는 뭐냐면 본래 엑셀에서 저장하기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컨트롤 S 누르면 합계 구하기 매크로가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장은 어떻게 눌러요? 컨트롤 S 누르면 안 되죠. 그래서 매크로에 지정한 명령은 엑셀에 있는 명령보다 먼저 적용이 돼요. 그거 첫 번째 맞는 말이고요.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와 키를 변경한 경우에는 컨트롤 C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컨트롤 C가 아니라 컨트롤 D를 누르면 합계 구하기로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합계는 구해지죠. 합계는 구해지는 거죠. 다시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가 틀린 말이네요. 자, 이건 뭘까요? 513만 5,600이라는 숫자인데 샵 점이 아니라 샵 컴마 샵 컴마겠지. 샵 컴마 점이 아니라 책이 조금 어색하게 보이는데 예. 샵 컴마 샵 컴마를 찍었단 말이에요. 컴마. 여기 위에는 컴마 찍었죠? 네. 컴마는 동글뱅이 6개가 지워져요. 컴마만 찍으면 동글뱅이 3개가 찍히면 보세요. 여기 600이라는 글자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숫자가. 그럼 600은 500을 넘어갔죠? 반올림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5136이 나와야지. 5136. 5135가 아니라 5136이 돼야 돼요. 600이 500을 넘어갔으니까 반올림을 해야 된다고. 네 번째가 틀린 말이고요. 자, 구성요소. 데이터 요소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데이터 요소는 뭐예요? 막대기. 아까 빨간 막대기, 파란 막대기, 꺾은 선 있었죠? 그게 요소지. 암흑의 요소 이거. 근데 거기에 값을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레이블이죠? 레이블이지. 데이터 요소가 아니라 레이블이죠. 두 번째가 잘못된 말이네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왔네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왔는데 8번째 글자 있죠. 8번째 글자. 8번째 글자가 우리나라는 1, 2, 3, 4, 5, 6을 쓰는데 1, 2, 3, 4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1번은 남자고 3번은 남자고 2번과 4번은 여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성별 코드를 2로 나눴대. 2로. MOD가 뭐예요? MOD. 나머지죠.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이면 뭐예요? 홀수지, 홀수. 남자.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네.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면 13579 나가는 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홀수니까는 남자고 아니면 여자지 뭐. 자, 2번이나 4번을 가진 사람은 여자죠? 5화로 썼어. 5화. 2번이나 4번을 가진 사람은 여자고 아니면 남자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별 코드가 1이어야 되고 또 3이어야 돼요. 어떻게 성별 코드는 1 아니면 3이지 1이면서 3일 수가 있나? AND는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잖아요. 근데 성별 코드는 뭐예요? 1 혹은 3일 때가 남자지. 1 혹은 3일 때. 1이면서 3인 거는 없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20살이면서 40살도 있나? 20살이거나 40살일 수는 있겠지. 40살일 수는 있겠지만은 20살이면서 40살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숫자 1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숫자 1이라고 쓰면 안 되고 따옴표에다 1이라고 써야 돼요. 따옴표에다 1이라고. 따옴표 1이라고 써도 틀린 말이고 사실은. 33번에 세 번째가 틀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4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할 때 엑셀 2007이 아니라 엑셀 2003 옛날 방식으로 저장하려면 XLS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XLS. 그 다음에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을 저장할 때는 XLSM이라고 들어가요. XLSM. 매크로가 포함된 거는 XLSM이라고. 그 다음에 XLTM이라고 돼 있잖아요. XLT는 뭐냐면요. M자가 들어가면 매크로가 포함되는 거예요. 단순히 서식은 XLTX고요. XLTX가 서식이고요. XLTM은 매크로가 들어가 있는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린 겁니다. 하여튼 뒤에 M자가 붙으면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SV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라 그래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그러니까 쉼표로 값을 구분해 놓는다. 구분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세퍼레이트가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쉼표로 각각의 값을 구분해서 분리시켜서 저장해 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공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공간이 들어가면 공간도 글자가 포함되겠죠.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성적표를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이거 입력 좀 해줄래? 물어봤더니 난 엑셀을 할 줄 몰라요.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지. 이름, 국어, 영어, 수학, 홍길동 뭐 90점, 80점, 70점, 일찜에 여기는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입력을 해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컴마로 구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글자로 들어가겠지. 이때는 글자로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엑셀에서 CSV라는 거로 저장을 하면은 CSV로 저장을 하면은 메모장에서 열 때 이렇게 열린다 이거야. 이렇게 작업한 거를 엑셀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엑셀에 칸칸마다 저장된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저장을 하라 그러면 요렇게 저장이 돼서 나온다 이거지. 그 세퍼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예. CSV를 가장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엑셀에다가 연락처들 저장하죠. 핸드폰 번호, 뭐 이름, 뭐 주소, 생년월 같은 거 저장하잖아요. 그 CSV로 저장을 해요. 그럼 각각의 항목들이 컴마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글에 있는 주소록이나 네이버에 있는 주소록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엑셀을 직접 못 불러오기 때문에 CSV로 되어 있는 걸 불러오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연락처 같은 게 엑셀 주소록에 자동으로 쫙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전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3번이 틀렸고요. 35번 페이지 넘어갑니다. 데이터 입력할 때 숫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네. 공백은 들어갈 수 없죠. 네. 예. 그게 두 번째가 틀렸네 뭐. 오른쪽에 저장. 그건 맞아요. 근데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특수문자도 못 들어가죠. 36번 이건 뭡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게 하는데 지금 표를 어디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도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 새 워크시트 선택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자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는 순간 어디에다가 출력할 거냐라고 선택을 하는 건데 새로운 워크시트에서 출력하라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첫 번째 셀에 들어가요. 알아서.
표 범위에서는 내가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면 되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겠다고 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 문제집 보면 A의 13번째부터 출력하시오라고 이렇게 쓰지 않게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 워크시트에다 출력하라 그러면 무조건 A의 첫 번째 들어간다고. 새로운 워크시트에. 그러니까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틀린 말이죠. 37번 리본 메뉴. 새 창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걸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준다 그랬죠. 새 창은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다 작업을 해놨어요.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이렇게 작업한 거하고 저 밑에 있는 거를 비교해 본다든지 얘랑 또 다른 걸 비교해 본다든지 할 때 그럼 여기 있는 보기에 가서 새 창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생긴다고 지금. 창이 두 개예요. 지금 두 개. 이건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인데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현재 파일이. 새 창이라는 거는 워크시트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까지 만든다? 현재 파일을. 그냥 여기 1사분기가 있고 2사분기가 있으면 1사분기, 2사분기를 서로 비교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워크시트에서는. 보세요. 이거 보다가 이거 보려면 넘어가야 되고 다시 와야 되고. 그런데 왼쪽에는 1사분기 거, 오른쪽 2사분기 거를 해서 두 개를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볼 때는 그게 필요하다 이거죠. 새 창이라는 말은 새로운 문서를 만들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새 창은 기존에 만든 거를 기존에 사용하는 그 통합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린 게 1번이 되겠나요? 38번. 자, 고급 필터를 이용해요. 자, 상위 5위까지의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대요.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하고 쓰는데 일단 숫자만 쓸게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함수 수식이 나와 있잖아요. 수식. 요거죠, 요거. 이것 중에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거죠? 어느 게 맞느냐.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조건을 쓸 거예요. 토익 점수가 는 랭크 얘가 여기 중에서 그렇죠? 한 결과가 5등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5등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보기가 이렇게 랭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랭크 함수로 들어가 있죠? 근데 첫 번째는 틀리고 세 번째가 맞대요. 그 수식은 맞아요. 수식은 상관없어요.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근데 여기가 틀리죠. 여기. 토익이냐 점수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조건을 걸 때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학과명이 경영학과. 그래서 이 코드 제목 이름을 쓰고 조건을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를 자세히 보시면 790점 넣어 5등보다 작거나 같으니 즉 1등에서 5등 사이에 들어왔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true, 참 또는 false, 거짓하고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있는 글자를 쓰면 안 돼요. 얘랑 똑같은 걸 쓰면 안 된다고. 조건식의 결과가 참과 거짓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면은 이 글자를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얘는 경영학과, 학과명이 경영학과인 경우를 찾아라 했기 때문에 학과명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걸 글자를 쓰는데 결과 조건이 true나 false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다가는 뭐를 쓰느냐? 비워두든지 조건이라고 쓰든지 점수라고 쓰든지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점수라고 써도 돼요. 그럼 토익이라고 쓰면 안 된다. 예, 그렇게만 얘도 쓰면 안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여기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토익이라고 쓴 첫 번째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나와 있는 점수라고 쓰던 조건이라고 쓰던 궁금하다고 쓰던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3번하고 1번하고는 얘가 틀린 거지. 여기 토익이냐 점수냐 이거.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39번. 다음 셀에 입력한 자료를 숨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미콜론 3개. 이건 외우셔야 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세미콜론 3개를 치면 어떤 결과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화면에서 안 보일 때 쓰는 거는. 자, 정렬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병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합. 병합이 되어 있으면 정렬을 못해요. 표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렬할 수 없습니다. 예, 네 번째가 틀린 말이에요.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그 다음 8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